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기업, 그리고 산업과 산업 간에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입은 타격이 대단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의 해법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조태용 본부장을 모시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좀 기네요, 보니까. 예, 주변에서 많이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는 재단인데요. 이 농어업자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2015년도에 한중 FTA로 인해서 예. 농민들의 반발이 그때 좀 극심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저희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을 여야정이 합의를 해주셨고요. 그 여야정 합의에 의해서 저희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가 201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단에. 그러면서 이제 그 기관 명칭도 기존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서 농어업자가 들어간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재단으로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농어업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취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금은 누가 출연한 겁니까? 기금은 이제 민간기업하고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 및 단체에서도 출연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하. 자, 이게 이제 정말 이 재단 소개를 보니까 양극화 해소가 이제 하나 들어있던데 말이죠. 네네. 이건 뭐 개인과 개인 양극화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를 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개해 주시죠.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18년도에 3.7%에서 19년도에 1.4% 감소를 하였습니다. 대신 임금 격차는 18년도에 53.1%에서 19년도에 55.5% 증가를 하였고요. 연구개발 비중도 18년도에 18%에서 19년도에 18.7% 증가를 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세계 경제 여건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중소기업 업종 간 양극화도 심화가 되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전기전자는 64%, 소프트웨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 등은 18.6% 등 비대면하고 신산업 업종은 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유통 대면 서비스는 마이너스 26.4%, 철강, 금속은 마이너스 37.8%, 서비스업 및 기계는 마이너스 72.8%등 기존의 전통 제조업은 성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끼리도 이제 업종 간의 또 격차.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네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겠다. 자, 그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상생협력 전담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R&D서부터 해외 판로 지원 사업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사업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생협력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성과공유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성과공유제 사업은 이제 수위탁 간 사화전에 약속된 공동 혁신 활동을 통해서 그 성과를 이룬 다음에 이를 사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공유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봄에코텍이 제주 지역의 특화형 경량 조립식 저류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저류 시스템의 단점을 좀 개선하고 제주도의 그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기술 개발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존 저류 시스템의 고비용 등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고, 봄에코텍은 관련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주 지역 환경에 적합한 용수 저장 기술 개발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약 30%의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의 계약으로 6억 8천만 원의 그 매출을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제거연구하는 이게 협업인데요, 보니까. 네네, 협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공기관하고 이제 민간 기업 간의 이런 협업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모델들이 좀 민간 기업끼리도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R&D 쪽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재단이 맨 처음에 설립됐을 때 R&D 사업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사업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신제품 개발. 그러니까 대기업이 과제를 내고 그 과제 수행한 중소기업한테 일정 부분의 구매를 약정해주는. 그거 좋은데요? 그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제가 처음 2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구매조건부 성공 사례보다는 그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을 또 저희가 응용해서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하고 정부가 1대1로 투자 협약을 해서 매칭으로 이제 R&D 매칭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요가 있는 투자 기술 개발에 그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한테는 기술 경영력 확보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삼성전자하고 포스코 등 88개 투자 기업이 참여해서 7,005억 원의 투자 협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요즘 이제 많이 소부장, 소부장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에 1,802개 과제에 지금 5,43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 혼자 하는 건 좀 벅찬 일인데, 근데 이런 이제 대기업이 기술 같이 개발해 가는데 참여하면 그럼 훨씬 뭐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정부하고 함께 민간 기업이 전부 100% 돼야 될 R&D 자금을 정부가 함께 그 공동 분담해서 규모를 크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장기적인 대기업하고의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특히 이제 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는 뭐 사실 나라 전체가 한번 시끄러울 정도로 이슈화 됐던 건데. 이걸 이렇게 같이 개발해주면 국가로도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신산업 분야, 첨단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그 대기업들이 낸 펀딩, 그 자금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뭐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중소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 경제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기업끼리 이렇게 협업을 하고 또 협력을 하게 되면 뭐 약점도 보완할 수 있고 또 강점끼리 합쳐져서 이제 시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업 간 상생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기업 구성원인 그 노동자 입장은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이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근데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그다음에 동반성장 지수 산정 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공표, 그다음에 동반성장 주간 행사 뭐 이런 부분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예. 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18년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 대기업 및 공기업, 중견기업은 임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예. 그리고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협력 중소기업은 대신에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3원칙을 준수를 하고 예. 임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고용 확대 부분을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동반성장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대국민 홍보를 지원을 하는데 3년간 총 71개사가 참여해서 12조 1,314억 원을 협약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하고 중소기업들한테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 지불 능력 제고, 경영 안정, 금융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3원칙이라고 하셨는데 3원칙은 어떤 겁니까? 제값 쳐주기,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예. 상생결제로 주기. 아하.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한테 제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제값 동자 제때 안 줘가지고 제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걸 원칙을 정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잘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소하자 아하. 측면에서 이제 그 3원칙 운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예. 이거 시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고 있는 71개사에서 참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 협약을 통해서 이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점검도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했으면 좀 지킬 수 있도록 그 기업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 협력사들한테는 좀 그런 부분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그 도움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듣고 있습니다. 자, 전에 보면 이제 중소기업 임금 체불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뭐 사회 문제로 되고 시끄럽게 했는데 뭐 중소기업도 자기들이 뭐 받아야 임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때 제값을 안 쳐주니까 이게 이제 연쇄 파동이 난 거를 이걸 좀 약속을 하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자, 그러니까 그 혜택은 이제 중소기업한테 가지만 사실은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보면은 임금 및 복리후생 쪽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5,631억 원을 임금 및 복리후생 쪽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금 지불 능력을 제고하는 쪽에는 뭐 3조 3,5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속된 것만 제대로 지켜지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끼리 보니까 3원칙이 또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만 그 부분을 준수하라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2차에서 3차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함께 준수를 해달라. 맞아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경영학 이론 중에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주주, 그다음번에 임직원, 그다음에 거래처, 고객, 뭐 지역사회 이렇게 등등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해갖고는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사실은 거래처네요. 거래처.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그거를 좀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약속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농촌, 우리 방송은 특히 이제 농촌이 제대로 정말 잘 사는 농촌이 되었고 농업 발전 이걸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곳곳에서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힘든 게 많잖아요, 지금. 자, 농업이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올 3월에 정원천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이 얼마만큼 위축이 됐는지를 나타낸 부분인데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입학식, 졸업식 등 각종 행사 무산으로 인해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9.5%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년 대비 21년도 역시 32.3% 감소를 했고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 중단 및 축소 등으로 역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12.2% 감소를 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 관광 예약 취소 및 관광객 급감 등으로 인해서 역시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40.4% 감소를 했습니다. 어업 분야도 피해가 있습니다. 수산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19년 대비 20년 수출액이 1.9억 불 감소를 했고요. 수출도 문제였고. 그렇습니다. 특히 양식업 같은 경우는 축제 취소하고 외식 축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참돔이 17.8%, 김 같은 경우에는 9.3%, 송어는 28.9%, 메기는 33.3% 등 생산액이 감소했습니다. 이야, 이게 뭐 사실 이제 여러 업종이 뭐 타격을 받았지만 이제 농업 그다음번에 뭐 수산업 다 이제 타격을 받았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어촌이나 농촌이나 이제 체험, 관광 이 소득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왔다 갔다를 못 하니까. 자, 이제 지금 뭐 수치로 들어보니 그 실감이 나요. 자, 그러자도 지방 뭐 소멸 이런 얘기,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농어촌이 이렇게 위기에 몰려 있다. 자, 이거 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지방 소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75년도부터 15년 기간 중에 군 지역 인구가 25.1%에서 8.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228개 시군 중에서 인구 소멸 지수 0.5 미만 소멸 위험 지역이 05년도에 35개에서 20년도에 105개 시군이 30년 내에 소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농업 부분의 실질 성장률이 90년대 초까지는 연 3.3에서 4% 성장을 했는데 FTA로 인해서 시장 개방 후에는 1~2%로 감소해서 농가 경제가 침체가 가중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뭐 좀 심각하다는 얘기는 뭐 저도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수치로 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이게. 자, 그러면 뭐 지금 농업은 또 이제 더구나 스마트 농업 뒷굴에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장 지금 이 농촌이 너무 이제 어려워졌는데 자, 대한민국 농촌 특별히 힘든 원인이 뭡니까? 우선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대도시하고 일부 거점 지역 중심으로 산업화하고 공업화 전략이 이루어져서 농촌의 인력이나 그 자본이 유출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발전 전략이 취약하고 2, 3차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 가공 유통 등 지역 영향이 저조하고 진짜 매력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게 농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람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있는 사람까지 빠져나가는 건데 자, 그럼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농촌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특화 및 상생 협력 연계 등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나 인구 유입과 정착 그리고 산업과 일자리, 문화 복지, 생활 환경 등의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고요. 지역의 인구 산업 생활 환경의 연계를 창조적 개념으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정주 생활권의 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본부장님에 대해서 이거 궁금해서 말이죠. 네네. 이 본부장, 원래 이 재단에 처음부터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재단 설립 멤버로 2005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럼 그전에는 뭘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했던 그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에 대한 대전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 네. 어. 창업 지원이죠. 창업 지원. 그러니까 아직 보람의 일을 맡으셨는데 이 안에서도 지금 본부장이니까 이제 다 커버를 하시지만 처음에는 여기 들어와서 뭘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맨 처음에는 제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 R&D 지원 사업을 제가 처음 맡아서 아까 말씀드린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처음 맡아서 지원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공계 출신이고 소프트웨어 쪽을 하다가 와서 이제 기술 개발 이런 것도 돕고 하면서 지금 이제 총괄하는 본부장 역할 하시고 직업 중에는 제가 보니까 뭐 제일 보람 있는 직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람이 있고요. 특히 제가 농어촌 상생임금 운영 본부장 맡으면서 제가 이제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 농사 지을 때 그 함께 그 벼농사, 방농사 뭐 그런 부분도 하고 뭐 도와드리고 했던 생각이 나면서 농촌 쪽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농촌을 돕는 것이 뭐 말하자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농민만 돕는 것이 농업인만 돕는 게 아니고 이 사실 저 도시민 돕는 거예요. 또 보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자, 창립 멤버신데 창립 멤버로 지금 본부장까지 오셨잖아요. 자, 그동안에 이제 보람 있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뭡니까? 제가 힘들었던 거는 아마 동반성장위원회 만들 때 그 정운찬 전 총리 모시고 동반성장위원회 시작할 때 정운찬 전 총리님이 하셨죠. 그때 초과이익 공유제로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초과이익 공유제는 기업이 이익을 발생한 부분의 초과이익 부분을 협력사한테 나누자.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인데 이제 그때 정운찬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초과이익 부분이 협력사들의 노력에 의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이 가야 되는데 이 연말에 이익이 난 부분을 다 그 임직원들이 가져가더라. 그래서 협력사한테도 나눠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한편에서는 뭐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사가 얼마만큼 그러면 이 이익을 발생하는데 기여했느냐라는 그게 어렵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초과이익 부분을 나눈다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그 초과이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났을 때도 함께 공유를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근데 이제 하여튼 본래의 취지는 상생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끄러웠지만 점차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 일부에서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던 비판이 많았습니다. 비판이 많아서 제가 그 밤 11시 반쯤 제가 그때 이제 양주에서 살 때인데요. 퇴근하고 가는 중간에 전화를 받고 지금 뭐 난리 났다. 복귀해라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그 언론 대응을 밤샘 하는 기억도 새록새록하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중소기업 적하업종 제도 실장을 하면서도 이 중소기업 적하업종 제도가 아주 양 당사자 간의 업종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도거든요. 중소기업 적하업종 제도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동반위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한 100개 정도 품목이 들어올 수 있겠다 했는데 당시에 268개 품목이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을 전부 저희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인원이 많은 때가 아니고 적은 인원으로 그 부분을 시작할 때
매일 밤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초과이익을 냈던 좀 뭐 돌리자. 그 다음번에 이제 동방선거 처음에 나오게 되니까 이거 정말 뭐 이게 대기업 죽이기냐 뭐냐 하는 비판 같은 게 언론에 한번 달리 났었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럴 때는 그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내부 분위기는 뭐 저희는 오히려 대기업들이 그렇게 저희 쪽에 관련해서 반발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희 쪽에 힘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역으로 그 대기업 저희 쪽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그런 이슈를 좀 저희 쪽에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외공군이 본인들 업무가 그러면서 위에 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쓴다. 관심을 끌고 네. 어떤 면에서 또 홍보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힘들었던 일은 뭐 그 정도로 이제 말씀하시고 더 힘든 것도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럼 그동안에 창립 멤버로 들어와서 본부장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보람 있는 일. 구체적으로.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제가 그 동반성장위원회에 있을 때 이제 뭐 지금 농어촌하고 관련된 건데요. 그 식품회사들하고 그 상생협력을 예. 그 현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5개 CJ 제일제당서부터 해서 롯데그룹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5개 그 그룹하고 함께 상생협약을 했는데 그때 농림부 장관이 그 이동필 장관. 이동필 장관님, 뭐 저도 네. 잘 압니다만. 네, 이동필 장관님 계실 때 농림부하고 저희 동반이하고 함께 이제 대기업하고 함께해서 상생협약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메일유업 사례입니다. 메일유업. 예, 메일유업 지금 상하 농장에 클러스터 해가지고 잘 예. 조성을 해놨는데 당시에 그 메일유업에서 저희 협약 장소를 그 상하 농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했고요. 그 현장에서 할 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조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6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일본의 어느 농장을 벤치마킹해서 그 형식으로 체험형 농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 협약하면서 그 발표를 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상하 농장의 그 체험형 틀을 농장 갖췄네.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혹시 이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와서 표현한 기업이나 그런 개인이 기억나는 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영광읍에 있는 그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센터의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걸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남편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공간에 이제 교회면서 복지센터 공간을 만들어서 한 16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뭐 그 난방비나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 기금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그걸 지원을 했군요. 해드렸거든요. 너무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너무 뭐 이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고 살기 좋으려니까 거기 직업도 뭐 소득도 이런 게 잘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이제 뭐 문화 혜택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농어업 상생협력 기금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 그런 거 좀 거기 들어가나요?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 기금이 조성이 되었고요. 저희 기금의 목적이 FTA 체결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기금 원래 취지가 그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정부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FTA법에는 정보 요예자가 예. 현금이나 현물, 그 다음에 재산을 저희한테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 그리고 단체 및 개인들이 적극 저희 기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뭐 특이한 게 있네요. 그리고 현물 출연도 가능하다. 현물 출연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19년도부터 저희가 현물 출연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현물 출연은 이제 출연하는 기업이 현물로 이제 저희한테 그 현물을 내면 예. 저희가 그것을 장부가액으로 출연 금액을 산정을 해드립니다. 예. 대신 이제 그 출연한 현물은 수유처에 제공을 하는데 수유처 발굴은 지자체나 예. 출연한 기업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 6월 달에 롯데 정밀화학에서 그 전라남도에 요소수를 요소수. 아, 이거 아주 요새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요즘 그 부분을 한 5천만 원 상당의 요소수를 지원한 사례가 현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요소수도 있을 거고, 뭐 농기계 하는 데서 뭐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 하여튼 이런 걸로 현물이 가능하다는 네네.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금 운영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뭐 사업 분야는 다양한데 그 생활 SOC, 농어촌 지역 문화 환경 인프라 개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중요합니다. 네. 예,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뭐 매력도 느끼고 그래야 되니까 네네네. 말이죠. 어떻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이제 좀 예를 좀 말씀을 예. 사례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장학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계 고등학교 스마트 실습장을 구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대세가 되면서 친환경 농법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국내에는 스마트팜 시설이나 또 전문가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 기금을 통해서 농업계 특성화고의 스마트팜 그 설치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한다. 지금 현재 14개 기업과 그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가 지금 1차 연도에 3개 예. 특성화고를 지원을 해드렸고요. 2차 연도는 지금 8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증진 사업으로 그 농어촌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한 41억 원을 저희 기금에 참여해서 경주시, 울주군, 그다음에 경북 울진군 약 7,888명 예. 그 주민들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 그분들에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그 암 등의 결절 뭐 진단이나 주요 성인병금, 유질환자 예. 670여 건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성과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영농형 태양광 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서발전에서 KC 솔라 에너지하고 이제 함께한 사업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기존의 농지에 농사는 그대로 짓습니다. 농사 지면서 지면서 그 위에 이제 맞아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농사로서의 수익도 올리고 발전으로서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국토의 효율적 활용하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 증대 그리고 뭐 요즘 탄소 절감이라는 부분. 이건 일반 태양광하고 달리 이제 농업을 지면서 이제 추가 가해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요즘 뭐 그 산 깎아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파주하고 당진에 4개소를 설치 우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한 4,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고요. 당진은 2,60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이 이제 공동 협력 사업으로 이제 경남 함양군에 있는 서하다움 그 서하 마을에 서하다움이라는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사업을 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남사회혁신가 네트워크가 네. 함께 지원했던 부분인데 요즘 이제 농촌에는 이제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폐교 위기에 많이 그렇죠. 직면해 있습니다. 그 폐교 위기에 있는 농촌의 작은 그 학교를 되살리면서 아하. 그 학교 주변에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이나 뭐 창업 공간, 그 다음에 스마트팜 재배 시설, 네. 뭐 이런 부분들, 카페, 커뮤니티 뭐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분들이 좀 그쪽에 귀촌해서 농촌도 살리고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살리고 오고 싶게 만드는 네네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예. 사업입니다. 자, 굉장히 그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인데, 그럼 또 궁금한 게 말이죠. 이렇게 뭐 기금을 출연하고 어쨌든 뭐 현물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기업들은 네. 무슨 혜택이 있나요? 기업들한테는 이제 우선 저희가 가장 큰 혜택은 기업들한테는 이미지 홍보, 예. 기업의 그 착한 기업. 예. 그 이미지 홍보가 우선 저희들은 뭐 유튜브든 아니면 기획 시리즈든 뭐 우수 사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 지수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점수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참여하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제 혜택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부금하고 법인세 10%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아, 그 혜택도 있고. 네네. 근데 요새 뭐 기업은 보면 ESG 때문에 네네. 뭐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참여해야겠다라는 기업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즘 이제 많이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기업도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이거 준조세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또 시비 거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건 네,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요? 당연히 이제 기업에서는 저희 기금 부분을 기업의 준조세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있을 수 있죠, 그쪽에서는 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기업의 준조세로 인식이 안 되게끔 상생협력의 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사업 과제 부분을 보니까 주로 단순 기부, 예. 사회공헌 이 위주로 해서 형식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을 저희가 올해부터 상생협력 툴을 적용해서 준조세 방식에서 사회적 가치의 상생협력 툴로 바꾸겠다. 그게 바람직하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농어촌과 민간 기업 간의 상생협력 비즈니스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예. 지금 사업 계획도 만들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이제 농촌, 어촌 이렇게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농촌을 살려야 한다. 농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자, 왜 그런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향후에는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예, 얘기도 안보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최근에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발표한 10가지 농촌의 중요한 기능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말씀드린 대로 식량 공급 기능. 예. 그러니까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서 식량의 무기화 등 식량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주로 농경지 및 산림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수자원 함양 기능이 있다. 예. 세 번째가 국민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개인의 행복은 물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의 순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가 생태계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환경 교육의 장 기능을 그렇죠. 가지고 있다. 예. 다섯 번째가 농작물에 의한 풍요로운 자연 경관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산림을 통한 대기 정화 기능도 있고 왜 생물의 다양성 보존으로 생태계 유지를 하고 있는 기능. 그리고 그 토양 유실이나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기능하고 그린벨트 기능. 이렇게 10가지를 농촌의 중요한 사업.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전략 산업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부는 물론 뭐 많이 농업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이 좀 참여를 해야 이게 풍요로워진다, 풍부해진다고 하는데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가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서 농어촌 그 ESG 인증 제도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ESG 인증은
기업이 농어촌과의 상생 협력과 그 기업의 ESG 경영 부분을 네. 농어촌하고 함께 실천하면은 그 실천한 기업들한테 저희가 그 농어촌 ESG 인증을 부여해주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 농어촌 기금을 참여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농어촌하고 실질적으로 상생 협력을 얼마큼 했는지, 네. ESG 경영 실천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네. 평가를 해서 저희가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증 절차는 어떻게 다 세팅이 돼 있나요, 지금? 지금 인증 절차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네.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신청한 기업의 서류를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게 또 너무 뭐 쉽게 돼도 안 되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ESG 인증 사례. 그 ESG 인증 사례의 이제 뭐 S 부분을 먼저 사회 부분을 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 판로 개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지역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레시피도 개발을 해서 예. 지원해주는 그런 홍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서는 이제 다시마 생산을 위한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이거는 이제 농심에서 아하. 자기네 이제 그 농심 너구리 라면에 들어가는 다시마 그 생산 향상을 위해서 그 노후 장비를 이렇게 친환경 부분으로 교체해주는. 다시마를 또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품 만들려면. 그래서 그런 노후 장비들을 교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분야이면서 환경 분야 부분이 마을자치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의 이제 공동생활체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마을의 수익하고 저희 태양광 발전의 수익하고 함께 해서 그 마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매월 그 연금 형식으로 드려지는 노령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해서 성당포구 마을을 올해 그 준공을 했고요. 성당포구 마을에서는 8월부터 10만 원씩 마을에 그 26분한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보니까. 자, 근데 이제 상생이라고 하니까 양쪽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꼭 뭐 5대5로 반반씩은 아니지만 그 상생이 되려면 어쨌든 양쪽이 다 서로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거 농촌, 어촌만 일방적으로 혜택 보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얘기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상생 부분이 이제 일회성 부분, 단순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을자치연금처럼 좀 농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해서 저희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그 부분 저희가 시설해준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농촌에서 계속 그 수익을 창출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저희들이 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얘기가 이제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하는데 뭐 물고기도 주고 잡는 법도 알려주면 제일 좋은 거겠죠. 자, 농촌의 자생력을 갖추는 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생력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업 등과 함께 공동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자체적으로 이제 지자체와 함께 뭐 클러스터 형성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즘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연결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뭐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일회용으로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이제 입이 잘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길지만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자, 이 조직의 비전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이제 상생의 플랫폼이 되려고 합니다. 예. 어차피 이제 저희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에서는 농촌하고의 상생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고요. 예. 저희 재단 목적은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조화롭게 그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참여 기업들하고 저희 운영본부 간에 이제 소통 네트워크를 좀 구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저희가 협의체도 만들고 최근에는 이제 농어촌 상생 포럼도 만들었습니다. 포럼도 만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제 상생협력 비즈니스 협력 사업 같은 것을 좀 강화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하는 일을 자세히 몰랐어요, 저는. 네네. 이거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가 좀 약합니다. 저희가 홍보가 약하고요. 네.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가 유튜브도 만들어서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다 보니까 예.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예. 대부분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상생협력 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농업협력단이 뭐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중소기업들한테도 좀 다가가고 농민들한테도 좀 다가가는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기업 참여기업이나 우리 공공기관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하면은 그 우수 사례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례들이 좀 전파가 될 수 있게 참여한 기업들도 다 이제 홍보팀도 있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니까 널리 알리면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뭐 잘했다 이것뿐 아니라 이 재단이 하는 그 상생 협력의 그 내용이 이제 홍보가 될 수 있겠죠. 네네. 네, 저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전담 기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재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이제 저희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농어촌까지 저희들이 상생협력에 대한 툴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재단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또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죠. 네네. 대통령 선거 3월에 있으니까. 네. 어차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저희 그 기능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저희 자체가 이제 정부 기구보다는 민간 자율 기구다 보니까 민간 스스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정부에서도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농촌 살리고 예를 들어서 어촌 살리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이제 상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관계없이 이건 뭐 중요한 의미는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조태영 본부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자,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농민들에게 또 어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농어촌 상생기금이나 저희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기금하고 저희 재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농어촌 지원을 위해서 저희 기금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재단을 알면은 일단 손해날 일은 없고 네.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네네. 예, 저도 오늘 아주 이 협력재단이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가 하는 걸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산업 생태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 산업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겠죠. 농업이 그리고 농촌이 무너지면 반드시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농촌을 지키려는 것은 단지 농업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선결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